안녕하세요. 최백은 TV의 최백은 교수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첫 번째 최백은 TV의 주제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가 키워드로 잡아가지고 지금 경제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거 우리가 제조업 기반의 경제에서 데이터 경제로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소개를 했습니다. 새로운 경제 혹은 사업 모델로서 우리가 플랫폼을 개념을 제가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플랫폼 사업 모델 혹은 플랫폼 경제 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유 경제라고 얘기하는 이 새로운 모델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실 제조업 경제에서 데이터 경제로의 변화는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기업 경제 혹은 개인의 경제적인 삶에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새로운 경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보다 더 진보된 어떤 하나의 삶을 가져다 줄지 아니면 어떤 삶의 후퇴를 가져올지 극단적으로 이걸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플랫폼 경제 혹은 공유 경제는 우리한테 유토피아 세상을 열어줄 것인가 아니면 극단적으로 디스토피아 세상을 열어줄 것인가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꼭지로 얘기하고 싶은 하나의 화두는요. 이 플랫폼 경제와 더불어 가지고 아마 최근에 많이 들었던 용어 중에 하나가 이 기기라는 얘기일 겁니다. 기경제 혹은 뭐 우버화 경영. 우버화 경영이라는 것은 이제 우버라는 기업을 상징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표현인데 우버화 경영하고 기경제는 사실 같은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기라는 말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요, 이 원래 어원이 1920년대 미국의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재즈 공연장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밤에 이제 그러니까 연주자가 필요할 경우에 조달을 해야 되는 연주자를 그 즉각 즉석에서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그 공연을 이제 맡기는 이제 이러한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 각 사업장에서 필요에 따라서 고용을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형태의 내용을 의미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기경제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일을 하고 우리가 흔히 앱에 연결돼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일을 하고 있는 노동력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노동력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노동을 하게 되고 일이 없으면은 노동도 이제 그러니까 중단되어지는 이러한 형태잖아요. 그러한 노동력의 형태가 일반화되어지는 경제를 기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개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앱에 기반을 두고 있고 작게는요. 크게 표현할 때는 기경제 혹은 이제 플랫폼 산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플랫폼 산업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뭐 쉽게 느끼실 거예요. 이 영역이 얼마나 최근에 빠르게 팽창을 하고 있는지는요. 그래서 이 플랫폼 혹은 앱 기반의 경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경제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이제 우버화 경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경제의 등장에 따라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점은 우리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자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데 플랫폼 경제는 기존의 경제와 달리 상당히 그 노동력을 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개했었던 우리가 제조업의 상징적인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가 제너럴 모터스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십만 명씩 고용을 했었고 상당히 오랫동안 장기간 고용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앱 기반의 경제들은 별로 고용이 많이 창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버에 연결해가지고 우버 기사로서 수입을 얻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우버에 고용된 직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버 본사, 우버라는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력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있겠는가요? 얼마나 필요하겠는가? 그렇죠? 많이 필요치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특징으로 얘기할 때 굉장히 고용을 별로 창출하지 않는 어떤 사업 모델이라 해가지고 고용 축소형. 영어로는 이제 그러니까 employment light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light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맥주를 표현할 때 우리가 light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볍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네? 고용이 적게 돼 있는 이런 사업 모델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요. 구글의 고용 규모가 10만 명도 안 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요. 제너럴 일렉트릭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찌그러들었어도 거의 30만 명 수준에 알려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너럴 일렉트릭은 기업 가치가 굉장히 축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많이 창출을 했었던 기업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의 시장 가치로 보게 되면은 구글에 대비해서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약 10분의 1 정도뿐이 안 될 정도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새롭게 등장하는 사업 모델, 새롭게 지금 부상하고 있는 이 플랫폼 경제가 일자리는 별로 그러니까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점이 굉장히 큰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럼 이 문제가 이제 결국은 어떤 이제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기업이 그러니까 일자리를 창출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주체로 되어 있잖아요.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하는 정책을 쓰는 이유는 기업은 사실 우리가 영리를 추구하는 경제 조직체거든요. 그런데 기업이 돈을 번다고 해가지고 주주들끼리 나눠 가지지 일반 국민한테 주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기업이 그 일자리를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문제는 최근에 등장하는 이런 기업체들은 별로 일자리 창출이 과거처럼 크지가 않다는 점에서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표를 보시게 되면요. 이게 1982년하고 2017년 미국의 이제 5대 기업의 가치에 있어서 상위 5대 기업들을 1982년에는 어떤 기업들이었냐면 IBM, AT&T, 엑슨, GE, GM 이런 기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가치가 큰 기업이 순서입니다, 이게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적게는 17만 명 정도에서 많게는 그러니까 GM 같은 경우는 66만 명 정도까지 이렇게 고용을 했었는데 2017년에는 우리가 상위 기업이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 알파벳 하게 되면 구글의 모기업이죠. 그리고 뭐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한 10만 명 안팎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과거 기업들에 비해 가지고 고용 규모가 이제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즉 뭐냐면은 기업의 가치는 결국 뭐냐면 주주들의 그 이익을 상징하는 거죠. 주주들이 얼마나 그러니까는 커다란 이익을 뽀할 수 있냐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주주들의 가치하고 고용 창출 규모하고 이 상관성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기업을 우리가 그러니까는 적극 지원해줘야 되는 이런 것에도 우리가 퀘션 마크가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도 있다는 얘기죠. 일자리가 사실은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문제인데요.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에서는 대부분 노동력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육체 노동력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보니까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일자리 패러다임이 기본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제학에서 그러니까는 일자리를 설명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로 위기에 봉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경제학에서는 경제가 성장할수록 고용이 창출된다고, 고용이 증가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경제학자들이 여전히 지금도 성장률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우리 고용 없는 성장, 굉장히 진부한 표현이 될 정도로 그런데 거기에 추가해가지고 기업 주도의 일자리 패러다임이 그러니까 위기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청년 실업이 굉장히 만성화되고 있고 심각해져 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대개 청년 실업은 선진국가들의 문제들이에요. 선진국가에서 청년들은 부모 세대보다 교육을 많이 받은 세대들입니다. 그 교육을 많이 받은 세대들이 일자리를 못 잡고 있다는 얘기는 경제학에서는 설명이 안 되어집니다. 경제학에서는요, 기업이 가장 그러니까 선호하는 고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기존의 직원들은 숙련도가 높은 사람. 왜? 숙련도가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기업에서는 생산성이 사람을 고용하는 기준이에요. 근데 생산성을 결정하는 것은 기존 직원은 숙련도인 거고 신입사원은 교육 수준으로 돼 있어요. 근데 교육 수준이 높은 청년들을 기업이 기피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교육 수준하고 생산성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얘기인 겁니다. 즉 이런 플랫폼 사업 모델이 등장하면서 지금 청년들이 받는 교육은 서로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지금 교육은 여전히 뭐냐면 과거 산업사회, 제조업에 필요로 하는 그러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데 필요했던 그러한 교육 방식이 여전히 지속되어지면서 이 미스매치가 생기고 있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형 자동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동화가 가장 일자리에 타격을 입히는 부분이 서비스 부분, 특히 저부가 가치 서비스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버 기사가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필요 없겠죠. 우리가 그래서 차량 공유 서비스에 연결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을, 수입을 챙기시는 분들이 자율주행차가 되게 되면은 일자리가 다 소멸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현재 진행되지는 4,400명 방식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저부가 가치 서비스 부분들에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경제는 대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쭉 이렇게 봤듯이 일자리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지금 놓일 수밖에 없어요. 플랫폼 경제 등장하고 인공지능형 자동화가 4,400명이 진행되어지면서 일자리는 굉장히 우리가 암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점에서 고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시대적인 하나의 화두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플랫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지난번에 데이터라는 새로운 자원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했었어요. 그러면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나 새로운 수입을 만들어내려면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우리는 되게 하루에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하루에 4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하루에 8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일을 했을 때 수입은 노동시간에 비례해가지고 1시간 하는 사람보다 8시간 하는 사람은 8배가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노동시간이 8배를 더한다고 해가지고 아이디어가 과연 8배가 나올까요? 안 나오잖아요. 지금 뭐냐면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경제에서는 이 상관성도 깨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결국 뭐냐면 분배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이니까 우리가 이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데이터 경제는 새로운 방식의 분배 시스템도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농업사의 분배 시스템하고 산업사에서 분배 시스템이 달라졌듯이 마찬가지로 분배 시스템까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이처럼 일자리를 둘러싼 그러니까 개인의 경제적인 삶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지금 이 플랫폼 경제 혹은 공유 경제 혹은 데이터 경제의 부상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이제 이 문제로서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소개한 하나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 고용의 문제를 얘기를 했잖아요. 일자리 문제를요. 그럼 우리가 이 플랫폼 경제와 관련 있는 플랫폼 노동자는 과연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노동자인가? 이런 이제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통적으로 고용의 형태는요. 다시 소개하겠지만은 고용을 하는 사업주죠. 그러니까요. 고용주냐 아니면은 고용을 당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두 가지 피고용자냐 이 두 가지로 이제 분류하고요. 그 두 가지에 분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독립사업자 지금 뭐냐면 자영업자인 겁니다. 이 세 가지 이해는 없어요. 범주가. 과연 플랫폼 노동력들은 이 세 가지 범주에 어디에 속할까요? 예를 들어서 퀵서비스 노동자들이요. 고용주 아니죠 분명히요. 독립적인 사업자가 되려면 자기 사업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노동력하고 차이는 또 뭐겠습니까? 이 고용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 임금 노동자들은 계약을 통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가는데 이건 일정 기간 계약도 사실 보장이 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20세기까지 우리가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희생을 통해서 쟁취했었던 노동자들의 그 사회적 권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 앞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왜 이렇게 등장했냐면요. 우리 뭐 상식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IT 기술을 발달하면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모든 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는 우리가 전통적인 기업은요. 자기가 노동력들을 장기간 고용을 했었죠. 왜 장기간 고용을 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거는요. 업무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필요한 노동력을 잠깐 계약을 통해서 고용을 했다가 업무가 끝나면은 계약을 해지해가지고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기업주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일 거예요. 그런데 업무가 없는 동안에도 왜 고용을 계속 유지를 할까요? 기업은 그걸 해지했다가 다시 자기가 새로운 업무를 할 때 필요한 노동력을 다시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그 노동력을 다시 쉽게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떠난 노동력이 대기해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 또 떠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필요할 때 노동력을 용이하게 확보하기가 어렵고 많은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내부에다가 자기가 필요한 노동력을 장기간 고용을 했고 특히 또 제조업은 고용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간 고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IT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쉽게 자기가 원하는 노동력을 좀 더 쉽게 찾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빠르게요.
거기다가 뭐 인공지능 같은 기술이 발달하면서는 굳이 그러니까는 많은 노동력들이 또 필요 없게 돼버리는 이런 문제도 있겠죠. 장기 고용 필요성이라든가 숙련 노동력 확보가 필요성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기업 입장 속에서는 인건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연결시킬 수가 있다 보니까는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하도급식으로 일이 있을 때 고용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게 이제 결국 뭐냐면 기업 입장 속에서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기업도 그러니까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이 시장 수요가 항상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기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하는 상품의 수요가 줄어들 때는 그만큼 또 덜 만들고 싶을 게 아니겠습니까?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도 쉽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노동력들을 선호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지금 하나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그런 거죠. 우리 뭐 잘들 알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가 배달 서비스라든가 퀵 서비스를 보게 되면은 뭐 업체가 있을 것이고요. 뭐 요기요라든가 배달의 민족 이런 데들이 연결시켜주는 데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등록을 해가지고 배달 서비스를 해주는 노동력들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 앱이라든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연결되는 것이 이 긱경제라든가 플랫폼 경제의 이제 성격이 되겠고요. 이런 노동력들을 가장 제가 볼 땐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이 법률적인 용어가요. 미국에서는 조건부 임시 고용 노동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조건부라는 건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는 일이 있을 때 특정한 조건 속에서만 그러니까 고용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기간도 임시라는 얘기죠. 상당히 불안정한 노동자들이겠죠. 이 규모가 근데 문제는요. 지금 이게 보시게 되면은 맥킨지라는 컨설턴트 회사 있죠. 거기에 자료인데 2016년에 미국에서 유럽연합의 선진국가 중에서 15개 국가들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독립노동력들 혹은 이 조건부 임시 고용 노동자가 전체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20 내지 30%예요. 2016년에 이미요. 그리고 1억 6천만 명 이상이 벌써 여기에 종사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특히 35세 미만만 보게 되면요. 최근에 보게 되면 미국이 35%나 젊은 층들이 그러니까는 3분의 1이 넘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유럽 주요국은 더 높아요. 거의 한 40%에서 한 50% 정도 이 정도 수준이 되니까 청년들이 대부분 이 플랫폼 경제에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노동력의 변화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각국 나라들에서 이 노동력들에 대한 사회적인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20세기 노사관계법의 틀을 마련해 준 것이 여러분들 미국의 대공황 때 대통령이 루즈벨트죠. 루즈벨트 개혁을 통해 가지고 도입한 두 개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1935년에 와그너법, 38년에 이제 공정노동법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할 권리라든가 그리고 사용주들은 노조하고 반드시 협상할 어떤 의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강제시키고요. 그리고 최저임금도 도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초과로 근무를 시켰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게 한다거나 일정 시간 이상은 근무를 못 시키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대개 정한 것이 바로 이 두 개의 법이었었습니다. 근대 현대 노동력들의 사회적인 권리를 롤 모델이 된 하나의 법전인데요. 여기에 따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용인이거나 아니면 피고용자거나 아니면 자영업자 이 세 가지로 분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플랫폼 노동력은 이 세 가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권리도 사실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노동자가 아니니까요, 법률적으로요. 그래서 이제 이게 큰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뉴딜 개혁을 잠깐 얘기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뉴딜 개혁이 우리가 흔히 소득주도 성장 정책 많이 들어봤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요. 미국판 소득주도 성장 정책. 소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원류입니다. 스웨덴식 방식이 있고 미국식 방식이 있는데 이 미국판이 이게 뉴딜 개혁인데요. 아까 앞에서 했듯이 1935년에 와그너법은 일명 이제 전국노동관계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노동자가 노동 상권을 완전히 보장하도록 이걸 사용주는 침해하지 못하도록 아주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저임금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조의 권한을 좀 제고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공약이에요. 근데 이게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죠. 노조하고 사실 관계도 좀 악화되고요. 근데 이게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대공황 당시에 도입돼집니다. 그래가지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섭력을 법률적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그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향상을 지원해줬던 것이죠. 1938년 3년 후에는 현대 노사관계법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공정노동기준법은 노동자들이 받아야 되는 최저임금을 미국은 이때 도입을 합니다. 우리나라 1988년에 도입한 것보다 한 50년 전에요. 그리고 이제 업무 시간을 어기게 되면 초과수당을 줘야 된다거나 고용주는 노동 기록 행위를 미성년자는 고용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제 규정한 법이라는 점에서 근데 이 법에 따르게 되면은 플랫폼 노동력은 노동자의 범죄에 속하지가 않는다 이겁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요. 여기서 규정한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들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걸 뭐 특수고용 노동자, 특고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도 노동자들처럼 똑같은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기본적으로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점, 플랫폼 경제의 등장에 따라서. 두 번째는 그나마 거기서 발생하는 이 플랫폼 노동력들의 상태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주는 법률적인 사각지대에 있는가,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있는가, 이런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 플랫폼 노동력의 사회적 지위를 호환한 이유입니다. 앞에서 플랫폼 경제, 이 데이터 경제 혹은 공유 경제의 등장을 통해서 노동력이 과거처럼 충분히 고용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노동력의 지위도 굉장히 열악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플랫폼 생태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디지털 생태계라고 했었잖아요. 인간 사회라는 것이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자연도 하나의 생태계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여러 동물들이 같이 서로 상호 의존을 하고 상호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생태계라고 하는데, 이 생태계가 과연 그러면 건강한 생태계인가? 건강한 생태계 같지가 않죠. 그럼 건강하지 않은 생태계는 지속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성 문제를 잠깐 좀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플랫폼 경제가 얼마나 이제 우리한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앱 기반 노동자를 가지고 우리가 흔히 제로아워 개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 그대로 제로아워 하게 되면 뭡니까? 0시간이라는 얘기잖아요. 계약 기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대기하고 있다가 일이 있어가지고 부르면 일을 하는 거죠. 미리 내가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이 있으면 연락이 가면은 하는 이런 방식의 계약을 제로아워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동력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일이 있을 때만 간다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내 근로시간이 유연해졌다고 해가지고 가지만은 그 유연해진 걸로 혜택을 보는 노동력은 굉장히 극소수고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다고 일이 없다고 해가지고 다른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일 연락 왔을 때 그 연락을 못 받으면은 그 일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거기에 잠재적으로 묶여 있기도 한 거죠. 그런 점에서 그 플랫폼에 연결되어 있는 노동력들은 하나의 우리가 점들, 우리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생각하면요, 링크라는 게 있고 선이 있고 선과 선을 연결하는 점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노드점이라고 하는데, 이 노드점에 노동력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링크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를 해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이 시스템, 거대한 네트워크라는 시스템의 지시에 따라서 되게 복종해야 되는 생각 없는 어떤 아바타,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승자가 다 먹는 우버라는 그 기업을 보게 되면은 우버에 대한 소위 말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버라는 플랫폼을 만드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노동력들 소수 빼놓고는 나머지 우버 기사들은 그 좋은 일자리는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우버가 벌어들이는 수입의 대부분은 그 기업의 소수의 상층부가 다 먹는 구조라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 위너 테이크 올, 우리말로는 승자 독식 구조죠. 이런 기업들은요, 과거 전통적인 기업처럼 많은 투자도 필요 없어요. 자동차 산업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동차 공장이 필요하고 거기에 많은 설비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우버라는 기업은 택시 한 대 필요 없죠. 무슨 뭐 이렇게 설비 투자할 필요도 없잖아요. 앱이라는 플랫폼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비용은 거의 안 들어가고, 반면에 뭐냐면 사업은 어떤 특정 지역의 공간적인 제약도 안 받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혼자가 다 먹을 수 있는 시장 집중도 굉장히 커집니다. 혼자가 거의 다 먹는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먼저 들어간 기업들은, 소수 멤버들은 굉장히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지만은 평균적인 노동자들은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영화가 최근에 나왔죠. 혹시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켄 로치 감독이라고 유명한 감독인데, 여기서 이제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라는 이 아일랜드 독립투쟁을 했던 영화를 굉장히 감명 있게 본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도 얼마 전에 나온 영화로 영국의 이 복지 시스템의 문제를 다룬 영화였었죠. 지난해 우리가 기생충 가지고 경쟁적으로 그랬었던 것이 미안해요 리키라는 이 영화였었는데, 이 미안해요 리키를 제작한 켄 로치 감독이 사실은 굉장히 연로하신 분이시죠. 80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 이제 감독에서 은퇴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은 플랫폼 노동력들의 문제를 영화화한 거예요. 이제 리키라는 사람은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리고 이 직업은 뭐냐면 택배기사입니다. 이 감독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새로운 형태의 착취, 자본주의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임금 착취, 새로운 형태의 착취가 지금 등장하고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화장실 갈 틈도 주지 않다 보니까 페트병에다 소변을 봐야 되는 열악한 상황.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계약을 해지당하고 자기 일거리가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돼요. 쉬지 않고 배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항상 추적이 당해져요. 일이 중단되게 되면 금세 파악이 되지죠.
이 리키의 아내, 이제 애비인데요. 애비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은 이 돌봄 노동자입니다. 간병 서비스 같은 이런 거죠. 리키 혼자서 벌어서는 안 되니까는 부인도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돌봄 노동력이라는 것도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임시 계약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문한 가정당, 대개 이제 정부에서 영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식의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필요로는 각 집들의 고령자 노인들이 있을 경우라든가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하지 않고 하도급식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한 가정당 건당 시급받는데 부인도 7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열악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부부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은 이제 방치가 되겠죠. 대화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자식들은 이제 방치가 되고 어른들은 이러한 노동에 지쳐가지고 이런 이제 현대인들의 그러니까 모습들을 현대 플랫폼 경제가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열악해지는, 우리가 과거에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공장이 생기면서 공장 노동자들의 그 열악한 상황을 떠올릴 정도로 열악한 상황을 보여주는 영화가 이 미안해요 리키라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플랫폼 경제가 등장하면서 과거 우리가 산업사회 속에서 쟁취했던 복지라든가 아니면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삶이 후퇴하는 모습들을 메시지로 전달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가 과연 우리가 건강한 사회라고 의문이 들죠. 그런 점에서 이 플랫폼 경제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유토피아하고는 거리가 멀죠. 오히려 그 정반대인 디스토피아에 가깝게 보이죠. 그럼 우리가 기술 발전에 따라서 플랫폼 경제, 데이터 경제를 전하는 불가피한 상황이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생태계로 만들 것인가, 이러한 과제가 우리한테 남겨진 것입니다. 초기의 1차 산업혁명 당시에 마찬가지로 많은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가지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었듯이요, 과제가 우리한테 남겨졌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플랫폼 경제가 만들어내는 현재의 모습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비사회적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속가능한 생태계, 인간적인 생태계, 사회적인 생태계로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사회 때는 우리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곳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한평생을 살았던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그게 이제 소멸돼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직장이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우리가 플랫폼 앱에 연결되어 있는 노동력들이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런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현재 우리 사회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발등에 떨어진 불들을 끄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노동력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결국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력들이라 이거예요.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기존의 노동자들처럼 노동권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의도는 이해를 하는데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들이 따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앱에 관련된 이 노동력들은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죠, 개인 사업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노동자라는 이것도 아니면서 두 가지 성격이 또 그런데 다 혼재되어 있어요. 그 작업 환경에 속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업 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누구한테 그걸 책임을 지울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배달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앱에 연결돼 가지고 그 음식을 배달을 요청한 음식점주한테 책임을 지울 것인지, 아니면은 그 일거리를 소개해 준 배달 서비스 업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요기요라든가 이런 업체들한테 그걸 지울 것인지, 이게 굉장히 모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노동권을 보장해 주고 싶어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있다 이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요, 산업재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다 피하기 위해서 사실 그러니까 이걸 활용들 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외주화시키게 되면은 원청업체에서는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 기술적으로도 사실 이걸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노동권을 보장해 준다 하더라도 과거 제조업 노동력들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일자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이거죠. 임금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고용 조건들을 봤을 때요, 이 플랫폼 노동자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요, AI형 자동화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자, 배달 서비스 쉽게 얘기해서 들어온 산업이 발전하면요, 다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율주행차가 발생하게 되면 차량 공유 서비스업에 고용되어 있는 기사들 다 일자리 필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현재 진행되어지는 이 기술 발전, 인공지능형 자동화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그 현재 지금 대응하는 것 가지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플랫폼 경제를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의 패러다임의 중심에 있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데이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버라는 기업이, 에어비앤비라는 기업이요,
그 차량 공유 서비스라든가 숙박 공유 서비스를 가지고 돈을 버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업들이 아니에요. 플랫폼을 통해서 확보한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 기술도 발달시키고 그걸 가지고 또 새로운 사업도 만들어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업체들입니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료라 이겁니다. 이 데이터는 근데 누구 거죠?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했던 고객이라든가 아니면 숙박 공유 서비스를 이용했던 고객이라든가 시설을 제공한 판매자라든가 아니면 차량을 제공한 사람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다 데이터들이죠. 그 데이터를 근데 플랫폼을 만드는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죠. 그 데이터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플랫폼 독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소수가 독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플랫폼의 핵심적인 자원들은 사실 거기에 플랫폼에 관여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의 자산이라 이거예요.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일부에서는 플랫폼 공유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플랫폼 독점에 대비해서요. 플랫폼을 공유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플랫폼 목표 중에 하나가 우리가 빅데이터잖아요. 굉장히 매력적인 플랫폼일수록 데이터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 이 빅데이터가 뭐였었어요? 인공지능 기술의 우리가 원료로 활용됐었죠. 인공지능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요? 이 머신러닝. 거기에 이제 이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원료들이죠. 근데 결국 뭐냐면 이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는 알고리즘의 원료가 이 빅데이터라는 점에서 빅데이터는 근데 어디 거냐? 사람들이 다 내놓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것도 인간 지능, 그 인간 지능의 집적체라는 점에서 이것도 빅데이터가 우리가 인간 노동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데이터는 하나의 과거 산업사회하고는 다른 형태지만은 그것도 인간 노동력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데이터들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생산하는 것을 이루면서 사회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해서 누구나가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새로운 시민권, 근대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시민권이 다양하게 발전해 왔듯이 시민권 차원에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리를 모든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 데이터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은 사실 확보가 돼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블록체인 많이 들어봤었잖아요. 암호화폐가 많이 떠오를 텐데 사실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분산과 공유거든요. 그럼 블록체인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진 데이터를 다 어떻게 합니까? 분산적으로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블록체인에 기반한 플랫폼, 전통적인 디지털 플랫폼과 달리 저는 이걸 하나의 구글 시대의 협동조합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조합원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 권리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형태잖아요. 혹은 뭐 21세기형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표현하는 이유가 그런데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 데이터 공유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데이터 경제에서 핵심은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문제이고 거기에 핵심적인 것은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아이디어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노동시간에 비례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평생 살면서 한 번 아이디어를 가지고 인류사에 굉장히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분들은 아이디어 나올 때까지는 손가락 빨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분배 시스템의 변화가 요구되어집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도요.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상가 들어보셨습니까? 정치학이나 경제학에서 근대 보수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19세기 초반기에요. 새로운 형태의 분배 시스템을 얘기를 해요. 당시에 여러분들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기계 파괴 운동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새로운 기계들이 막 이렇게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일자리들을 없애버렸어요. 기계가 우리 일자리를 없앤다고 해가지고 파괴시키고 하는 이런 소동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대에 존 스튜어트 밀이 뭐라 그랬냐면요. 자,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다 보니까는 생계의 위기가 몰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보수주의적인 경제학자입니다. 국가가 세금 걷는 것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사람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1년 동안에 만들어낸 생산물 중에서 제일 먼저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되냐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최소한의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만큼을 다 일단 분배를 해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소위 말해 자본주의 논리죠.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가 그런 상황이 배제할 수 있겠습니까요? 데이터 경제의 핵심은 뭐였었습니까요? 이익 공유였었어요. 구글이 데이터를 엄청나게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유튜브에서 우리가 콘텐츠를 가면서 콘텐츠 개발업자한테 같이 이익을 나누잖아요. 애플의 아이폰이 앱을 공급한 사람한테 이익을 나눠갔잖아요. 이 공유를 해야지만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경영학이라든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공동창조라는 말을 합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가치는 공동창조 방식으로 혁신 방식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의 앱이든 구글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다 공동창조 방식이잖아요. 이 공유가 이게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디지털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은 호혜성이죠.
서로가 공존, 상호 혜택을, 상호 이익을 나누는 이런 방식인 거지. 이 호혜성의 원리를 분배 시스템에도 사실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플랫폼 생태계는 지속 가능한 거죠. 이런 이제 변화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보게 되면 기본소득 혹은 기본배당, 기초자산 이런 말들 들어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을 제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실리콘밸리의 혁신기업들입니다. 혁신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인본주의 아래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술 진보의 성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노동력은, 고용은 별로 창출하지 않으면서 기술 진보에 따라서 이 생산성은 굉장히 많이 증가할 텐데, 문제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을 사줄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시장에 최소한의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지지를 하는 겁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최소한의 기초 생계를 필요로 하는 것을 사회가 다 미리 먼저 배분하자는 걸 전제하는 거와 똑같은 개념인 겁니다. 일부에서는 기본 배당, 배당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주식회사에서 주주들한테 기업이 실현한 이익을 일부를 나눠주는 것이죠. 이 기본 배당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우리가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로봇이라든가 자동화 기술들을 많이 도입을 할 텐데, 그에 따라서 노동력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들이 자동화를 하는 거에 따라서 일정한 세금이라든가 이런 걸 걷어가지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한테 나눠주자는 개념인 겁니다. 기초자산이라는 것은 일정한 나이가 됐을 때, 토마 피케티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프랑스에 우리가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유명해진 학자예요. 25살 됐을 때 사회가 일정한 자산을 다 나눠주자 이겁니다. 우리나라에 토마 피케티보다 먼저 주장한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기초자산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일정한 연령이 도달했을 때 그 사람이 자신의 사회적인 삶에게 필요한 일거리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산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모를 만났냐에 따라서 흑수저, 금수저 얘기하듯이 3억 원, 한 5억 뭐 이런 정도로 제공하자 이거예요. 기초자산 개념이고요.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렇게 제기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일자리가 지금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생계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물질적인 지원을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 분배 시스템을 바꾸자는 하나의 목소리들인 겁니다. 데이터라는 새로운 자원이 등장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현재 발생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력보다는 보다 더 건강한 일자리들을 만들 수 있겠는가, 방법을 찾아내야만 되는 것이 하나의 남겨진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플랫폼 경제 혹은 데이터 경제에 등장해서 필요한 우리가 과제 중에 하나를 데이터를 사회적 자산으로 만들자, 누구나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자, 즉 플랫폼을 공유화시키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과연 그 블록체인판 플랫폼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를 조금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뭐 아시는 분들은 잘들 아실 거예요. 이 암호화폐 열풍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들 들으셨을 테니까요. 기본적인 특징은 참여자들이 기존의 그러니까 플랫폼과 차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요, 동등한 혜택을 가질 수 있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또 우리가 자신의 의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산되어져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네트워크에 참여해 가지고 기여한 만큼 보상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는 우리가 흔히 그 네트워크의 취약점으로 얘기하는 무임승차 문제도 해소시킬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핵심은 결국 분산하고 공유이거든요. 모두 참여자에게 분산되어 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모두가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다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데이터를 각 참여자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보된 하나의 공동 창조 모델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블록체인 하게 되면 분리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암호화폐잖아요. 암호화폐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이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하고는 저는 이거는 분리할 수 없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하나의 플랫폼에 있는 네트워크가 역동성을 가지려면요, 이 암호화폐라는 것이 거기에 하나의 인센티브가 될 수가 있어요. 그 기여도에 따라서 보상이 하나의 그 수단이 바로 이 암호화폐이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우리가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러면 활용할 수 있겠는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블록체인이 거품이 이제 꺼지고 그랬던 이유는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들이 보게 되면 그 가치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이런 이유는 뭐냐면은 비트코인을 만들어낸 그 블록체인의 플랫폼이요,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가치가 뒷받침이 안 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치를 우리가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데, 그런 점에서 블록체인판 플랫폼이 성공하려면요,
블록체인에서 만드는 그 암호화폐의 가치의 안정성을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가치가 안정성이 확보가 되려면 실질적인 가치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판 이 플랫폼은요, 기존에 우리가 앱하고 우리가 C앱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게 뭐냐면은 C가 centralized. centralized는 뭡니까? 중앙 집중화된 이런 뜻이 갖고 있잖아요. 중앙 집중화된 이런 앱이라 이거예요. 즉 뭐냐면 사업자가 중심이 되어지는, 우리가 우버라는 앱을 한번 봐보세요. 우버 앱은 아까 뭐라 했었습니까? 플랫폼 독점이라고 했죠. 우버라는 기업을 만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대부분을 독점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 속에서 그러니까 중앙 집중화된 사업자 중심의 앱인 거예요. 사업자가 다 먹는, 아까 그러니까 승자 독식의 어떤 그런 플랫폼이라 이거예요. 기존의 앱들은요. 그런데 블록체인판 이 앱은, 플랫폼은 분산 앱을, D는 뭐냐면요, 여기 센트럴에다가 D자가 붙은 겁니다. 탈중앙화된.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특징은 탈중앙화를 얘기하잖아요. 중심이 없느냐.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분산앱 사업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산앱 사업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사업자 중심의 사업 모델에서는 대부분의 이익을 사업자가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수수료를요. 가져가기 때문에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집니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노동력들은 굉장히 열악한 고용 조건을 감내해야 되고요. 반면에 이 분산앱 사업 모델은요, 라주주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 이게 만든 하나의 차량 공유 서비스 앱인데요. 우버가 차량 공유 서비스의 고전적인 하나의 모델이잖아요. 이 우버하고 이 차이를 보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라주주는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뭐가 있습니까? 암호화폐가 등장하겠죠? 주주가 바로 이 암호화폐입니다. 거기서 발행하는 코인이에요. 우버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우버는 거기 참여하는 기사들이, 등록한 기사들이 수입 중에서 20%를 서비스 수수료로 우버가 뜯어가죠. 그런데 라주주는 그 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20% 안 받게 되면은 우버에 등록을 해가지고 자기가 기사를 하는 거하고 라주주에 등록을 해서 기사하는 거하고 어느 걸 더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당연히 라주주죠. 즉 뭐냐? 라주주가 우버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플랫폼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요. 그 다음에 여기는 라주주의 그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주라는 코인만을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러니까 주주라는 코인을 바꿔서 자기가 확보하고 있어야지만 그걸 가지고 결제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면 기사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위 말해서 그 돈을 받을 때 주주라는 코인으로 받는 거예요. 받는데 그 주주라는 코인을 본인이 환전해도 되지만은 그 코인을 킵을 하고 있으면은 그 코인의 가치가 올라갔을 때 이 라주주라는 플랫폼이 커지게 되면은, 커지게 될수록 그 라주주가 발행한 주주라는 코인의 가치도 커지겠죠. 그러면은 그 코인을 갖고 있게 되면은 자기 이익도 증가하겠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기업의 주식을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주식을 안 팔고 한 10년을 갖고 있었더니만은 이 기업이 성장을 해가지고 이 주식이 처음에 한 주당 한 1,000이었었는데 이게 한 10,000 정도로 증가했어요. 그럼 그 혜택을 내가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주주라는 코인을 자기가 갖고 있게 되면은 라주주라는 플랫폼이 성장을 하게 되면 자기도 그 혜택을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혀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익 공유 방식입니다. 이 공유 방식이라면은 이 블록체인에 기반한 이러한 차량 공유 서비스 앱이 훨씬 더 매력적인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산앱 사업 모델이 갖고 있는 장점이 플랫폼을 훨씬 더 우리가 건강한 플랫폼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스팀이라는 플랫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스팀이라는 암호화폐 발행했었던. 이건 뭡니까요? 이게 일종의 그냥 블록체인판 페이스북 같은 거죠. 콘텐츠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통해 가지고 스팀이라는 코인의 기여도에 따라서, 근데 이런 것들 다 그런 아이디어를 간 거예요. 블록체인에 기반한 분산앱 사업 모델은 이 공유에 훨씬 진일보되는 하나의 플랫폼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판 플랫폼을 공유화시키는데 기술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블록체인판 플랫폼 사업 모델은 과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산업 자본주의 시대 때 주주 자본주의라든가 아니면 사업자 중심의 앱보다는 진일보하고 그다음에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도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저는 블록체인판 플랫폼으로 이 플랫폼이 변화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블록체인 플랫폼이요, 그럼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건 뭐냐면 하나의 필요 조건 정도는 된다 이거예요.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했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스팀잇이라든가
라주주 같은 경우가 왜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됐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거기서 우리가 플랫폼의 기본적인 목적은요, 아까 했듯이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데이터가 확보되는 겁니다. 건강한 플랫폼을 만들수록 플랫폼을 굉장히 성장하면 할수록 데이터가 확보되는 것이고, 그 데이터를 기존에 그러니까 사업자 중심의 앱보다 갖고 있는 장점은 뭡니까요? 데이터가 분산적으로 다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그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소득이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데이터 자체가 돈은 아니다. 데이터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연료이긴 하지만은 원유에다 제가 비교를 했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블록체인판 플랫폼으로 분산 앱을 통해 사업 모델이 데이터의 접근성을 진일보시켰지만은 데이터를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다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을 우리가 누구나가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제가 구글을 활용해가지고 얻는 가치하고 다른 사람들이 얻는 거하고 다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나 비슷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블록체인 생태계는 하나의 필요 조건이고 불평등 해결에 충분 조건이 되려면 데이터 활용 역량, 이게 이제 뒷받침돼야 된다 이거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 활용 역량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잠시 후에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긴 과정을 거쳐서 어디까지 왔냐면요. 결국 결론은 뭐냐. 데이터 경제의 도래.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데이터의 활용 역량입니다. 데이터라는 새로운 자원을 만들어내는 플랫폼을 만들어내도 그 플랫폼을 통해서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으면은 그림의 떡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에서도 결론은 뭐였었습니까요? 솔루션에 있었었죠. 거기서 지금 멈춰져 있다고. 우리가 플랫폼까지는 금세 모방해서 쫓아갈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판 플랫폼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원리를 알았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는 결판이 나아집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가는 데 속에서 각 국가들마다 차이가 있었었죠. 우리는 굉장히 늦었었죠. 근데 우리가 데이터 경제로 앞서가려면은 결국 데이터 활용 역량에 달려 있는 겁니다. 새로운 자원에 대한 의미를, 중요성을 알아야지만이 결국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사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결국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결정짓는 것은 사람이죠. 뭐 기계가, 인공지능이 해결해 줄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가 농업사회니까 우리가 사람과 산업사회의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필요로 했듯이 데이터 경제도 데이터 경제에 맞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사람이 새롭게 진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주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에서 얘기했었던 인간형을 다시 소환을 한 이유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새로운 인간형으로 호모 엠파티쿠스를 소환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지난번 강의록을 다시 한번 끄집어냈습니다. 자, 산업사회 때는 우리가 산업사회 인간형을 우리가 호모 이코노미쿠스 인간형이라 했었어요. 호모라는 것은 인간을 의미하는 라틴어고요. 예, 라틴어 표현이 그러니까 이코노미쿠스인데요. 경제인이라는 얘기죠.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를 추구하는 인간들이다 이거예요. 자기 이익을 극대화를 추구하느냐. 이걸 이제 산업사회 인간이었다면요. 우리가 오늘날 인간, 즉 우리가 지난번에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에서는 기업들이 어떤 인간을, 어떤 인재를 원하느냐, 이런 인재를 원한다고 했었죠. 이타자리, 타인의 이익을 만들어 줌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구글이 저한테 이익을 만들어 주면서 자신이 필요로 한 데이터를 가져갔죠. 스티브 잡스가 돈 벌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앱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져갔죠. 그런 방식이 이 이타자리 이 방식인 겁니다. 그러면 그런 가치 창출 방식이 변했으면 사람도 거기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기 혼자 잘해가지고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과 연결을 하고, 연결을 하려니까 다른 사람한테고 이익을 나눠 가져야 되는 이런 마인드가 그러니까는 되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인문학자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도 표현한다. 호모 엠파티쿠스.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하는데, 엠파티쿠스가 영어로 그러니까 엠퍼시. 엠퍼시하게 되면 우리가 공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공감형 인간이라 이거예요. 공감형 인간이 되는 것도 결국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감정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럼 왜 그러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연결을 하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되시죠. 그래서 현대인은 공감형 인간을 요구를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이런 인간형을 왜 얘기하겠는가? 데이터 경제에서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려면은 지난번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에서 제가 얘기한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구글이나 이런 기업에서 새로운 신입사원을 뽑을 때 어떻게 한다 했었어요? 자기들이 데이터는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걸 해석해 주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읽어내 주고 그걸 찾아냈으면은 해결을 해달라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어떤 게 필요하냐? 아이디어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과의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가진 이런 사람들을 찾더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그런 인간들을 찾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글은 데이터를 확보했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그런 사람들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그러한 역량은 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서 우리가 방식하고 전혀 다른 거죠. 자기 혼자 우리가 경쟁에 의해 가지고 자기 혼자만 잘하면 됐던 거예요. 다른 사람과 협력 별로 필요 없었죠. 기업도 자기만 잘하면 되는 거였었지 바깥하고 연결하는 거 별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데이터 경제에서는 새로운 인간형을 가져야지만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이게 해결돼야지만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도 아무런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의미 있는 자신의 일거리를 만들 수가 없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 불평등을 해결하기 힘들다 이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에 또 꺼낸 게 뭐였었습니까요? 사람들과 연결이라는 건 협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협력이라는 것은 내 것만 챙겨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내 것만 챙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상대방 이익도 배려를 해주면서 우리가 아까 이타자리라는 표현에서 봤듯이요. 그건 우리가 자유보다는 자유를 의미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 적당하게 자기의 저걸 통제를 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아까 호혜성의 원리 이런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인간형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고 그 새로운 인간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교육이 변해야지만이 저는 교육을 사람을 만드는 일이라고 제가 정의를 하고 있듯이 교육을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결정되어지잖아요. 데이터 경제에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들지 못하면요. 데이터를 아무리 제공해줘도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앞에서 쭉 봤었던 이런 앱에 연결된 단순 어떤 노동력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기본소득을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그 기본소득으로 최소한의 생계 유지가 되겠지만은 자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은 구글이 지금 정확하게 저는 읽고 있다고 봐요.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하면 구글은 첫 번째 조건을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서 흥미를 가진 사람을 원합니다. 흥미를 가진 사람만이 그 업무와 관련해서 아이디어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업무와 관련된 기술의 변화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일에 대해서 문제 해결에 대한 동기도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죠. 흥미가 없는 사람은 그것이 직면한 문제도 별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동기도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 다른 사람과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이걸 두 번째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혼자서 그러니까 자기만의 기술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겁니다. 기술이 굉장히 융합화, 복합화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하려니까는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과 연결을 해야 되겠죠. 소통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공감이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 교육은 지금 산업사회 때 교육은 어떻습니까? 협력보다는 경쟁, 적성을 우리가 흥미를 키워주기보다는 국가가 정한 교육 내용의 기준을 딱 하고 거기에 따라서 줄을 세우는 방식이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기사를 봤어요. 디즈니랜드인가 거기에 수석 캐릭터리스트가 우리나라 여성인데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가 입시 미술을 안 배운 것이 참 다행이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 집 애 중에 하나가 미술을 했었던 애가 있어서 제가 그걸 잘하는데요. 우리나라 입시 미술을 배우게 되면요. 학원들에서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을 딱 정하고 그 대학에서 교수들이 원하는 거기에 맞춰서 아이를 훈련을 시켜요. 그럼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개성 이런 것들은 다 죽이라 그래요. 평가에 도움이 안 된다 이거죠. 예술은 개성을 마음껏 발휘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작이라는 것은 각자가 갖고 있는 컬러가 다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건 의미가 없잖아요. 똑같은 건 창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다 애들을 교육받으면서 똑같이 만들어버립니다. 컬러 없애버리게 되면 다 똑같아지게 되면 그 속에서 무슨 아이디어 같은 게 나올 수 있겠어요. 새로운 게 다른 게 나올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교 졸업하는 순간까지도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졸업하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대학 교수 생활을 한 30년 해봐서 관찰을 해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다 이걸 억압시켜가지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개 우리나라 많은 젊은이들이 그냥 사회적 기준에서 맞춰가지고 취업을 했다가도 오래 못 버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직장에 들어가서도. 왜? 자기가 해보니까 별로 자기하고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못 견디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 만드는 것은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거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들을 다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살려줘야 되고, 그걸 찾아내게 해주고, 찾아내는 거를 선생이, 학교가 도와줘야 되고, 그걸 또 육성하는 거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학생 한 명당 선생이 여러 명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양한 학생들을 또 대학에서도 그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할 생각을 하지 말고요. 예. 다양성이 이게 데이터 경제에서는 경쟁력이거든요. 차이가 경쟁력이거든요. 우리가 애플의 로고가 Think Different라고 오래전 돼 있는 이유가 왜 그런 겁니까? 아이디어는 똑같은 건 의미가 없어요. 달라야지만 아이디어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 데이터 경제 시대를 기업인들이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인간형이 바뀌지 않으면, 즉 교육이 혁명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데이터 경제로 진입은 어렵습니다. 데이터 경제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냐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고, 우리 사회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고요. 우리가 디스토피아를 피하고 유토피아 세계를 만들 수 있느냐와 관련된 문제이고요. 그것은 결국 교육이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교육이 혁명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지금 최근에 우리가 수시냐 정시냐 학종이냐 뭐 이런 거 가져왔는데 이건 한가한 논쟁입니다. 데이터 경제에 필요로 하는 지금 교육 방식인가, 이거를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데이터 경제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역량을 우리는 키워주고 있는가. 그걸 키워주면요, 창업하지 말래도 창업들 잘해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금 데이터 확보, 데이터 공급에 이렇게 된다는데, 데이터 공급해주면 뭐합니까? 데이터 활용할 역량이 없으면. 미국조차도 데이터를 엄청나게 확보해서도 그거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좀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혁명, 새로운 인간, 이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그런 사회적인 혁신이 없으면은 4차 산업혁명도 굉장히 우리가 허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